루즈벨트의 그 친서 정책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신공, 용공, 대소 유화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루즈벨트가 12년 동안에 있으면서 제 포커스는 루즈벨트가 공산주의 문제를 커뮤니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 다음에 그 소련이라는 강대국을 어떻게 인식을 해서 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정책 수단을 통해서 소련을 견제한다든가 혹은 위화를 하면서 같이 더불어 가려 했다든가 그런 인식. 그럼 그것을 소련을 다루는 수단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랜드리지 액트, 소위 말해서 무기 대여법을 통해서 소련을 어떻게 다루어 가려고 했던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루즈벨트의 그 리더십, 토레이던스를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거의 뭐 한 학기 강좌를 하는 것인데 오늘 4시간을 거쳐서 압축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전 세계 자유주의적인 문제는 그 공산주의 문제거든요. 마르크스, 레닌, 엥겔스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공산주의 문제인데 지금은 네오마르크시즘 그래서 또 간판을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 그 좌파들의 그 영어 세탁으로 해서 어떤 사회평등 운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 곳곳에 거의 좌파 진영들이 아름다운 용어에 탈색이 되면서 이 자유진영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성평등 법안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랭클린 델라웨이 루즈벨트를 통해서 소련 공산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자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다르죠. 그것처럼 루즈벨트가 소련 공산주의를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것을 이제 30년대, 40년대 2차 대전을 통해서 그 대응 방식, 공산주의 인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이걸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연구 루즈벨트에 대한 관심이 제가 81년도 유학 갔다가 87년도 왔는데 94년도에 조지타운 대학이죠. 거기서 이런 개동 교수로 온광대학에서 이제 가라 해가지고 1년 동안 있다가 6개월은 조지타운 대학에 있었고 6개월은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탄생한 곳, 하이드파크라고 뉴욕의 주의 하이드파크에 거기서 이제 6개월 동안에 자료를 수집하면서 그 사설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거기에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생한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은 거기에 그 뮤지엄, 그다음에 이제 리서치 센터하고 이런 것이 같이 되어 있어요. 콤플렉스로. 우리는 뭐 뮤지엄하고 여기 이제 뭐 박물관이라든가 하고 리서치 센터가 분리되어 있는 걸 아는데 미국에는 대통령 박물관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박물관도 있고 이 컬렉션 된 많은 자료가 있어서 공부와 이 구경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컴플렉스 센터죠. 근데 여기 여러분 아다시피 이 다트모 사우스 다코다에 있는 소위 그 유명한 큰바 열물에 4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 조지 워싱턴이죠. 이분은 누굽니까? 이게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죠. 자 요게 누굽니까? 아무 답답하게 중간 인상. 이 사람이 TR 시어더 루즈벨트입니다. 즉 프랭클린 델라웨이 루즈벨트가 10대에 자기가 롤 모델로 생각했던 TR을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미국에서 가장 친일적인 성향의 대통령이 바로 TR, 시어더 루즈벨트입니다. 자, 그런데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는 5번째 동상을 The Next First President 누구냐 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20년 됐는데 그걸 쭉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 중에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그 미남 40대 존 F 케네디 등장하고 그 다음에 레이건 그건 뭡니까? 케네디는 핵을 막았죠. 핵전쟁을 막았고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레이건 스타워스로 해가지고 소련 공산주의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때 뉴딜의 업적이라든가 혹은 2차 대전 때 승전했던 순정국을 이루했던 그 루즈벨트 이 세 사람이 각축을 벌였는데 결론은 못 냈습니다. 그래서 5번째 대통령은 아직도 이 중간에 홍석 중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루즈벨트가 뉴딜도 해결하고 연합국 승진을 만들어서 2차 대전에 2차 대전 직전에 사망을 했는데 이분이 왜 압도적인 5번째 등극을 못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 결론부터 들으시면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5번째 등극을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뉴욕주 하이드파크죠. 여기입니다. 여기. 뉴욕주. 바로 근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미국의 유럽 서양에도 명당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뒤에는 그 집의 바로 뒤에는 허드슨 강이 여기 흐르고 있고 바로 뒤에 앞에는 나무가 굉장히 울창한데 아침 새벽에 5시, 6시에 가보니까 거기는 사슴이 들어오고 태양이 뜨면서 그 2층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외화도로. 근데 바로 창문으로 6시 중천에 뜨면 햇빛이 딱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관광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가보면은 명당이라는 것이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데가 명당이구나. 링컨 제가 출석기도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위대한 인물을 낳은 곳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탄생지입니다. 관광지가 됐고 이 땅을 대통령 시절에 이걸 갖다가 국가에 헌납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 갑부예요. 아버지 엄마 다 갑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여기 이제 루즈벨트 동상이고 자기 처죠. 근데 아버지 엄마가 다 갑부인데 부인이 엘리노 루즈벨트 여기 보세요. 자녀가 이제 이 5명. 6남 1녀인데 아들 하나 일찍 죽고 4남 1녀로 이렇게 됐어요. 남자들. 1905년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한번 보면 연도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1882년에 아이드파크에서 출생했고 시오도르 루즈벨트가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8년 있었는데 첫 번째 롤 모델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봅시다. 이 10대, 20대 롤 모델인 공화당의 시오도르 루즈벨트, 자기의 그 먼 친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 넘어가면서 해군 차관보가 될 때 자기의 롤 모델이 우드로 윌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다 생각하는 것이 이분이 롤 모델이 뭔가가 이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뭐 김대중 노무현 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이 나라 위기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롤 모델로는. 근데 시오도르 루즈벨트가 우드로 윌슨을 자기가 롤 모델로 했다는 거는 일찍부터 대통령이 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 누가 그걸 부추겼느냐? 맞아. 엄마가 이걸 어릴 때부터 동기부여시키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그레이트맨이라는 대통령 아니에요. 할 테니까 매사에 조심해라. 잘못하면 야단치고 그리고 개인 투표를 해가지고 독일어 불어 그리고 해외 여행을 시키면서 견문을 넓혔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일찍이 10대, 20대에 뭐야? 유럽의 중요한 지역, 런던, 파리, 이런 베를린 이런 데는 어릴 때 10대, 20대 다 가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교문을 다 마스터한 거죠. 다만 저쪽에 공산권, 평양, 북한, 공산권 안 가봤는데 유럽 사정은 대단히 자세하게 안다. 그 외국어 이런 습득 능력 대단히 뛰어나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뭘 공부했느냐? 역사가 아니라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딜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롤 모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롤 모델을 누구를 가지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따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찰돈 헤스트를 알죠? 처음에 연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연기에 올빵을 했는데 모세 연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 행동이 모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온갖 연기를 그런 성경을 읽고 해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인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돌아가서 여기 이력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여기 요걸로 잠시 설명한다면 고등학교 때 루즈벨트가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준 것이 우리가 어릴 때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 아닙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의 고등학교 교장인 피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냐? 기득권자들은 오브리스 노브리제처럼 귀족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 로마의 교훈이죠. 그걸 강조한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게 항상 봉사하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 왜냐? 이 그로톤 하이스쿨이 전부 다 가부집 아들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덕, 지도자의 미덕을 강조한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루즈벨트가 어머니 아버지가 가쁜데 아버지가 54살 때 엄마가 28에 애 낳아요. 재혼애가 낳았거든요. 완전 처녀결혼 한 거예요. 54살에 외아들 낳아서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근데 엄마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애를 스파르타에가 장노형을 양아치고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 자기 엄마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 나오면 귀여워가지고 방방 뛰어가지고 초장부터 버릇 잘못 들잖아요. 근데 커서 양아치 말 듣지도 않아요. 근데 미국식 교육은 민주화 교육이라는 게 처음에 어릴 때 지를 잘 들여가 양아치고 해가 지를 들여놓으면 커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교장이 그 로마 공화정 시대의 지도자의 그 오브리스 노브레제의 그 덕목을 가리키니까 굉장히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일생 동안에 자기 자신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결국 그래서 4번의 대통령이 된다는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건 전무후무한 것이죠. 이 루즈벨트가 굉장히 귀엽게 자라고 저 펜싱이라든가 승마라든가 상황 골고루 다 합니다. 미국의 교육은 우리나라 법대 고시 공부해가 패스하면 검사되면 이렇게 좋은 주가 이게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학원을 갈 때 그 사람의 스펙을 검사해요. 고등학교 때 당신이 서클로서 뭘 했느냐? 테니스를 쳤느냐? 풋볼을 했느냐? 아니면 검투를 했느냐? 응변 대회를 했느냐? 그 뭐냐? 종합적인 인간의 그 능력을 시험을 해요. 그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그 레코멘데이션 레터라 그러는데 그걸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그러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자기 자신이 신문의 편집장이라든가 어떤 그 풋볼에서 야구에서 팀으로서의 거기서 하나의 그 일원으로서 또 거기에 팀장으로서 리더십 이런 것이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국가관이라는 것도. 미국사 교육, 고등학교 체계, 미국사 교육은 필수 교육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메리칸 히스토리 텍스트북이 두께가 이만해 500페이지가 되고 미국 학생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미국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미덕을 갖추게 됩니다. 그 미국 역사, 미국 정치에 대해서 파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뭐라 그래요? 한국 진열사 빠지가 선택부에 돌려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대학을 그렇게 해가지고 추천서로 해가지고 하버드 경제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되겠다 해서 콜롬비아 로스쿨을 갔다가
1905년에 엘리노 루즈벨트가 결혼했는데 이 엘리노라는 여자가 시오도르 루즈벨트가 가장 기호했던 그게 인척관이라는 겁니다. 다 전부 다 인척관입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엘리노와 결혼한 것은 이쪽에 말하면 근친상간입니다. 친척인데 6천 8천 되는데 뭐 야심이 있었든지 뭐 귀신이 있었든지 상당히 굉장히 그 시오도르 루즈벨트가 그 집안에서 명망가고 그 사회적인 그 인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일찍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근친상간이지 우리나라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이제 뉴욕주 상원의원으로 돼가 민주당으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윌슨 행정부 시절에 해군 차관보를 여기면 해군 차관보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서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나발 워페어, 나발 파워, 해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럼 그쪽으로 갔느냐? 시오도르 루즈벨트가 자기의 롤 모델인데, 그러면 시오도르 루즈벨트가 간 길을 가려면 해군력 강화 아닙니까? 시오도르 루즈벨트가 미국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군사력이라는 것은 랜드 파워가 아니라 시 파워라는 거예요. 예? 왜냐? 태평양으로 하다가 대서양으로 착착 미국을 가져가려면 우선 배 해군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도 그게 그 길로 가자 해서 해군 차관보러 가서 자기의 그 인생에서 많은 도움이 된 것이고. 근데 1921년에 소아마비가 걸려요. 소아마비가 걸렸다는 것은 뭐 솔직하게 말한다면 남성에 의해서는 사형선고를 하답니다. 다리에 살이 근육이 빠지면서 밤에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고가 터져버립니다. 자식을 6남 1녀로 낳았는데 이 여자가 비서예요. 엘리노의 비서란 말이에요. 비서인데 2018년에 엘리노는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방에 이 자기 비서였던 여인의 러브레터가 딱 나와버린 거예요. 차, 큰일 납니다.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부인은 굉장히 완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직선적입니다. 근데 루즈벨트는 항상 미소에 헤헤 웃으면서 농담 잘하고 남성 여성 다 웃음으로 해가지고 좋은 남자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두리뭉실한 그런 스타일인데 이혼하겠다 하니까 그 엄마가 사라가 너가 이혼하면은 돈 한 푼 줄 수 없다. 그리고 너는 미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미국에서 이혼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당선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레이건이에요. 근데 레이건이 어떻게 캠페인을 벌였느냐? 나는 이혼 당했다. 잘 나가는 우리 마누라한테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영화배우였거든요. 치였다 이런 거예요. 선전을 그래 한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레이건이 처음으로 이혼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 알죠? 이혼했죠? 근데 대통령 된 거 보세요. 레이건이 먼저 했단 말이에요. 케네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 행복한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뭐예요? 욕망을 절제하다 보면 그 불행한 겁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욕망이 충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이제 녹화니까 좀 이야기합시다. 이게 일리노가 그럼 이혼하지 않겠다. 그러나 세프리트 별거로 들어간 거예요. 방을 따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야. 근데 남자는 수학업이 그랬죠. 밤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의존해야 되느냐? 그게 1921년입니다. 근데 이미 외도를 했죠. 이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정확한 공식적으로 나타난 애인은 둘인데 1944년까지 있었던 비서 20년 동안에 루즈벨트의 비서 생활을 했던 여인, 아주 충실한 여인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상당히 가까운 관계라고 역사가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45년 4월 12일 루즈벨트가 조지아 웜스프링에서 사망하게 됐는데 엘레노어가 워싱턴에 있었단 말이에요. 달려가서 남편이 죽었다고 들어갔는데 통신기자하고 갔는데 누가 있었느냐? 그 시체에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하고 이 여자가 울고 있었다. 근데 AB 통신기자하고 같이 갔는데 보니까 딸과 이 여자는 누구냐? 루즈벨트는 자기에게 이런 멘트를 합니다. I will never see again. I will never see her again. 다시는 그 여자를 보지 않겠다고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혼을 보냈는데 이 여자가 거기 있는 거 눈물을 흘리면서 딸하고 같이 그 딸이 이 여자를 주선한 거예요. 주선해서 조지아 웜스프링에 만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성분도 많겠지만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남편의 슬픔과 그 다음에 그 외도에 대한 약속에 대한 배신감과 딸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 우는데 울면서 분노해서 완전히 어그러지는 것이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AP통신이라는 이것이 그 해에 퓰리처 뭐 사진상인가 뭐 AP통신이 착착착 막 울지도 못하고 막 유명하게. 그럼 엘레노어는 자꾸 이야기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로서 결국은 바이섹스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왜냐하면 2018년부터 남편하고 별거 하는데 그 젊은 시절에 별거를 했으니까 결국은 다른 남자하고 다른 쪽에는 그건 어렵고 기자라든가 다른 그 따라다니는 그죠 사도가라든가 기자라든가 동성애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 책도 나오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엘리노의 동성연애. 미국의 동성연애라는 것은 권력층에서부터 대단히 뿌리가 깊다. 지금 우리나라까지 상륙돼 있죠. 지금 이게 현실이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생활을 겪었다. 그럼 여기서 이 우드로 윌슨이라는 인물 누군가? 대학 교수였는데 존 홉킨스 대학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PhD, 프로페서 앤드 프레이던트 누구? 우드로 윌슨입니다. 지금까지 최초이자 마지막 박사하고 교수면서 지금 아직 두 번째 교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뉴저지의 지사로 가면서 이름 날리고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당선된 인물인데 정치 이론에 아주 해박하죠. 세계 평화. 자, 이제 그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이 되면서 미국의 정치가들은 1차 20년 만에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정치가들의 가장 큰 과업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북한 핵이 막는 게 과제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3차 대전을 막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위기는 뭡니까? 3차 대전 위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이 당시에 우드로 윌슨이라든가 이 프랭클린 델라로 루즈벨트의 생각은 한국 전쟁을 막는 게 아니고 뭘 막는다? 3차 세계대전을 막는 것이 과제가 된 겁니다. 세계대전을 막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우드로 윌슨은 이 두 사람의 그 차이가 뭐냐면 어느 차이냐면 이분은 학자죠.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고 이 사람은 아이디얼리스트, 이상주의자입니다. 우드로 윌슨은 국제법이라든가 국제연맹을 통해서 국제평화기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세계의 문제는 국제연맹을 통해서 해결하자. 국제법을 존중하자는 그런 시각이고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이건 19세기 20세기 초반 사람 미국의 제국주의, 유럽의 제국주의가 유행병처럼 남의 나라 침략해가지고 땅 따먹게 하는 거는 그냥 뭐 노 프로블럼 이런 시대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철저하게 군사력이라든가 파워 폴리틱이라든가 공모 술수라든가 흥정 외교, 비밀 외교가 통용이 되는 그 시대의 인물이 TR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은 우드로 윌슨 쪽으로 흘러간 것이죠.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내가 죽기 전에 3차 대전을 막고 그 막는 것은 어떻게? 시스테매틱하게 국제연맹의 약점을 보강해서 유엔을 통해서 세계 평화의 궁극적인 아키텍처가 딱 되겠다. 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고 죽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그라운드 디자인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어떠한 국정 방향에서 이런 꿈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우리 한국 대통령들의 업적도 물론이지만 외국에 있던 원사 대통령들, 지도자들의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2년, 1936년, 1940년 이렇게 이제 취임 때마다 그때마다 미국 국민들에게 어떤 소위 말하는 인상 깊은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공황 시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그 실업이라든가 이런 공항에서 실업자라든가 이런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그런 두려움 그 자체가 그걸 버려야 된다. 또 이셀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가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연설도 했었고. 그 다음에 36년 때는 40년이죠. 40년 때는 그 For Freedom Speech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전쟁 명분을 주기 위한 For Freedom Speech 종교의 자유라든가 신앙의 자유라든가 그런 자유 전쟁할 수 있는 명분을 그 다음에 이제 Arsenal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서구 진영의 변기창이 되고 있죠. K2 저 흑표 전차화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폴란드에 엄청나게 방산 수출하는 것이 자유진영의 대한민국이 변기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기창이 이미 2차 대전 직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통해서 변기창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어떤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어떤 위대한 연설이 있어야 되겠죠. 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뉴욕 수화암이 걸린 상태에서 하이드파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화암이 걸려가지고 고향으로 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됩니까? 원래 이 사람은 돈도 많고 값도 아들이고 1, 2대학 나왔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남성의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몸이 이제 아작이 났습니다. 그때 고향에 돌아갔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어디에 의지하겠어요? 우리 성 대표님. 교회 같으면 어디에 의존하겠어? 교회요. 80% 90% 맞습니다. 신에 의지하게 됩니다. God. 신에. 그동안에는 그냥 교회라든가 이런 거 건장된 있는데 피바자한테 뭐 이런 루틴하게 그냥 학교 다니고 뭐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자기 자신이 안전병이가 되면서 일단 이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설 수가 없어요. 밤에 서는 건 물론이고 낮에도 설 수가 없어요. 화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자 사자 뭐예요? 절실하게 신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자 사자.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사람이 고통을 받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옛날에는 뭐 껍죽껍죽 때리고 건들건들 말이지 이렇게 누구처럼 이거 나 뭐 하버드 나왔다 뭐 하서 누구처럼 이렇게 건들건들 다니다가 자기가 딱 이런 걸 당하니까 사람이 무거워지면서 인생이 돼서 죽음에 대한 그런 것이 오니까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신앙심,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내 인생을 자기 인생을 건들건들했던 인생을 걸쭉거리는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FDR의 이 연설을 보면은 밑에 힘은 없는데 언변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For Freedom Speech라든가 33년의 그 공포에 대한 그 버리라는 그 연설 보면은 2001년에 여러분 하와이 진주만 폭격 때
그 의회에 가가지고 일본을 공격하는 인퍼머스 그 아주 그 수치한 날이라고 보면 아, 저 사람이 수화마비 걸린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 스피치에 박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신앙에 대한 통찰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일리노이는 이 부인이 굉장히 지적이 되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는 하지만 일단 남편이 저렇게 신체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레노어는 우리가 위대한 여성으로 인정하지만 않을 수 없는 것이 편지를 통해서 이 정치에 욕심이 있었죠. 남편이 그 사정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와싱턴에서 잊어버릴 사람이 잊혀진 유인, 잊혀진 남자가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남편의 그런 상황이라든가 안녕하십니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뭐로 했습니까? 총칼로 했습니까? 뭐로 했습니까? 편지로 해그 편지로 국무부에 미국 대통령에게 도와주시오. 응? 자꾸 쓰니까 뭐예요? 그 편지에 진정성 있고 이 자꾸 귀찮은데 하면서 보다가 승만이 사람이 자꾸 보면 감동하지 않습니까? 연애 팬들도 처음에 뭐 당신 사랑한다 하면 저거 미친놈이다 하지만은 10번 20번 자꾸 멋진 그걸 쓰면은 이거 나도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면서 슬슬 이게 마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처칠이 2차 대전 때 미국이 참전해야 영국을 구할 수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승만 박사처럼 부지런히 루즈벨트에게 살려달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엄마가 미국인이다. 그 미국 가가지고도 자기 엄마에 대해서 나는 미국이 혈통이 있다. 편지를 통해서 와싱턴에 호소를 하고 편지의 위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저도 뭐 아버지하고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편지를 많이 썼지만은 요새는 카톡으로 하든지 뭘 해가지고 진정한 사랑의 편지라든가 진정한 어떤 엑셀런트한 편지, 연애 편지 그 자체도 발견하기 어려운 문학이 실종된 요새 소설책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정서가 어떻게 보면 말아버리는 그런 시대, IT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남편이 정계에 복귀하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지적인 것이. 그걸 말씀을 드리고 주셔서 요때 뭐냐면 자 1929년이 여러분 아다시피 대공황 시대죠. 대공황. 이미 공황이 왔는데 뉴욕 가버너로 있으면서 소규모의 뉴딜 정책을 실시를 해가지고 일단 조금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자신감 얻은 거예요. 이 뉴딜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자유주의 시대에서 수정 자본주의를 통해서 국가가 시장을 개입해가지고 이 자금을 푼다든가 자업을 준다든가 하는 것을 뉴욕에서 시시를 해봤단 말이에요. 이게 먹히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감 얻어가지고 이 공항에서 후보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고 그때 빈부격차가 굉장히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컸고 그 노동자들의 그 페이가 이 노조가 그렇게 결성이 많이 그래 활성화되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페이가 낮지 않습니까? 소득이 작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대단히 컸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주식에 열풍이 불어가지고 너나 나나 많은 주식을 사가지고 그 주식이 폭락된 것이 블랙 만데이라 해가지고 1929년에 그 대공황이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33년에부터 1945년까지 무려 4번의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그 전까지 그 대통령으로는 관습적으로 루즈벨트 시대까지 헌법으로 묶기 아니라 관습적으로 2번 한번 물러가게 됐어요. 근데 루즈벨트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4년, 8년 이상은 건강을 해친다 해서 헌법으로 못하게 막은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 혈압이 뇌출혈이죠. 터져 죽어서 헌법으로 아예 그 뒤에는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연구를 한번 국내 연구 동향을 좀 보면은 미국에서 루즈벨트 연구에 가장 탁월한 학자가 둘인데 제임스 번지의 그 루즈벨트 라이언 앤드 폭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서슐레팅 에라 오브 FDR 이렇게 있는데 그 제임스 맥그리거 번지의 그 루즈벨트 라이언 앤드 폭스에서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라이언 앤드 폭스라면 사자와 여우라면 누가 기억납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마키아벨리 기억나죠? 여우의 간지와 사자의 용맹함. 이것을 겸비한 것이 루즈벨트다. 이렇게 이제 그만큼 곤모술수와 어떤 용맹이 겸비했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도 루즈벨트에 대한 이 업적이라든가 이런 연구 논문이 다른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공산주의 문제, 이런 그 랜드리지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그렇게 많이 지적된 것은 아닙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루즈벨트 뉴딜하고 2차 대전 때 승리, 뭐 전시 회담에 치중되어 있고 대단히 그 루즈벨트에 대해서 신탁 통치, 우리나라 신탁 통치해야 된다고 언급한 것이 1942년에서 한 30년, 뭐 50년 신탁 통치 조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공산주의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부족한 것이 루즈벨트 자체가 스타일이 자기 자신이 또 트루만처럼 다이렉트하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잘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친구였던 유대인 재무장관 했던 헨리 모웰스하고 대화에서 보면은 뭐 이리 하다가 농담을 하면서 나는 오른손이 하는 짓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런 말 유명한 말이었어요.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다르게 논다니 다르게. 그러면 굉장히 자기 보좌관이라든가 장관들에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의무하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이런 거 보면 국민에게 물어봐야죠. 예, 상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스펙 하듯이 대단히 의무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루즈벨트는 나름대로는 평생에 걸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준비했던 지도자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비과대 교장에 대한 그 금원을 평생에 새기고 또 힘을 파워 폴리틱을 구사했던 TR이라든가 또 이상주의였던 윌슨 여러 롤 모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2차 대전 승리를 이끄는 겁니다. 미국이 가장 왜 이 사람이 4번 대통령이 됐느냐? 미국이 자본주의 체제 아닙니까?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은 19세기의 남북전쟁이고 20세기에는 대공황이죠. 대공황이 미국에서 촉발돼가지고 세계에 파급된 거 아닙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에 참전한 것 이상으로 정신적인 쇼크를 준 것은 경제적인 위기, 대공황이었는데 그러면 유럽의 다른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이 대공황을 극복을 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탈리아라든가 독일 이런 나라들은 극우 정당, 이탈리아는 파시즘, 독일은 나치즘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 그러면 이제 1917년에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그러한 극자 공산주의에서 아주 전체주의적인 국가 형태로 해서 소위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포기를 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거를 포기하면서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소련, 이탈리아, 독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루즈벨트가 대공황에서 처방전은 순영 자본주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본주의의 시장의 개입, 정부의 국가의 연방 정부의 시장의 개입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러나 기본적인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 기본권은 손상시키지 않은 차원에서 대공황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대공황의 해결책이 그 뉴딜 그 책에서 본다면은 그 사마리를 해가지고 릴리프, 뭐 리커버리, 그다음에 이제 개혁, 리폼 이렇게 되는데 100일 동안 취임하자마자 100일간 그 D100 데이라고 해요. 그럼 밤새기 하면서 강요도 하고 딱 취임해가지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 돼가지고 취임하자마자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1000명을 수사했죠. 하자마자 6개월 만에 1000명의 고위공직자 수사하고 200여 명을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배운 것 같아? 나는 루즈벨트 대통령 100일간의 그것에서 협정소기를 배운 것 같아. 초장이 끝내버렸대. 그러면 100일간에 그 당대의 재무, 금융, 경제의 최고의 인재를 발탁했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초장부터. 그래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 길로 갔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실업자에게는 직장을 주고 또 대규모 댐 공사를 해가지고 경제를 또 회복시키고 또 이제 여기 개혁이라는 것은 노조를 강화한 것입니다. 소득을 증대시킨 것이죠. 소득을 증대시켜야 구매력이 증가시킬 거 아닙니까? 구매력이. 그래가지고 월급을 또 올리게 하고 독과점을 규제하고 연방정부의 시장 간섭을 더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의 30년대는 거의 그 아이솔레이션이즘을 해가지고 고립주의가 강화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내년에 무슨 뭐 트럼프가 등장한다는 말도 있고 지금 11월달에 중간선거 미국에서 이 공화당이 이긴다는 그런 말이 많은데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가세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돈 더 이상 주지 마라. 우린 모르겠다. 기름값도 오르고 골치 아프니까 이제 그만 주라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미국의 고립주의의 재발동, 재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고립주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초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인데 조지 워싱턴이 페이얼 애드레스 고별 연설했을 때 뭐라 했냐면은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우리 힘이 약하니까 개입하지 말고 남과 북의 지역 감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고 유명한 연설하고 한 것이 고별 연설입니다. 유럽 문제 개입하지 마라. 두 번째 몰로 독트린으로 몰로 대통령이 무슨 말 했느냐? 남미 대륙, 아메리카 대륙이죠.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 대륙하고 다르다. 디퍼런트. 그러니까 유럽이 남미든 북미든 이 대륙에 군대를 보내든지 어쨌든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쿠바든지 우리나라든지 캐나다든지 칠레든지 자꾸 군대 보내든지 그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몰로 독트린이죠. 남미가 우리 아메리카의 안방이다. 이런 선언이 몰로 독트린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계속 고립주의를 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17년에 미국이 할 수 없이 3년 뒤에 1914년에 1차 대전이 터지고 3년 뒤에 억지로 개입을 했는데 1930년대 초에 이 상원의회였던 공화당의 나이 의원이 1차 대전 참전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유명한 나이 보고서인데 거기서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참전은 이건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네. 미군이 왜 미국 유럽 가서 피를 흘려?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년대에 계속 고립주의가 강화되고 또 그 우드로 윌슨이 파리에 가가지고 인기 좋았지만은 유럽 강대국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의 그 전리품
독일의 배상금, 독일을 그 징계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그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국제연맹을 통해서 우드로 윌슨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는 복수심에 붙어가지고 독일로부터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그 러시아 군대에서 각 도시마다 완전히 폐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전쟁 그만두겠다 하면 제렌스키가 가만히 있겠어요? 끊어뒀겠죠. 사람 죽었고 전 국토가 파괴가 되는데 돈 내라 할까 배상을 물으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1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에 영국, 프랑스가 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특히 가장 타격이 있던 프랑스에서 대독 복수심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윌슨이 이런 프랑스의 복수심, 영국 이런 나라들이 컨트롤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 상원이 우드로 윌슨이 창안했던 리그 오브 네이션 국제연맹의 참가를 거부를 하게 되면서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미국 사람들은 생각이 좀 바뀐 겁니다. 왜 20년 만에 또 2차 대전이냐 이야기예요. 왜 20년 만에? 그거는 우리가 뭐 국제연맹에 미 상원이 보이콧도 한 것이 우리가 뭔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그죠? 미군을 철수한다는 그것이 이제 한국 전쟁이라든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미국이 세계 경제국가로서 책임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2차 대전이 터졌다.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30년대 루즈벨트 행정부는 미국의 고립주의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1939년 9월달 폴란드가 히틀러에게 침공당하고 나서 그 1년 반 동안 하와이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폭격을 당할 때까지 루즈벨트 행정부는 이 2차 대전에 참전을 못하고 고립주의의 눈치를 보게 된 겁니다. 난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처음 침공했을 때 바이든이 이거 고립주의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했으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반 이상이 러시아에 먹혔겠죠? 제일 빨리 이놈 자식 해가지고 푸틴에 이걸 억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 정도라도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30년대 고립주의의 여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했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심각한 것은 미국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유럽에 비해서는 약하죠. 그건 분명한 겁니다. 일단은 대서양이라든가 태평양 이게 바다에 짠물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 막시즘, 레닌즘은 훨씬 약할 수밖에 없지만 자본주의가 있는 곳에는 프롤레타르 계급이 있고 노동자 계급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암세포 독보서처럼 퍼진다는 것은 이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저런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산업화되면 될수록. 그래서 남북전쟁 이후 산업화가 과정된 급진되면서 이 공산당 그걸 CPUSA입니다. 약자로 하면 지금도 미국에 이제 GI 공산당이 있는데 이 미국 사회주의 노동당, 미국 사회당 이런 정당들이 일단 만들어졌고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 진출하는데 특히 이제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가방 들고 이제 거기 가서 포드 자동차 팔아먹는다고 갔다가 어찌 됩니까? 거기에 러시아 이쁜 쭈쭈빵빵한 여자 만나면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또 그 여자하고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좋더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 이 비즈니스 그룹을 통해 가지고 왕래를 하다 보면은 물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교회라든가 나는 우리 친척 찾아간다, 마누라 찾아간다 하다가 남북한에 왕래하다가 보면은 뭐에 물리고 뭐에 물리다가 결국은 돈 갖다 주고 뭐 하다가 민기인이 그렇게 친구
용공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라든가 이런 것이 뭐 말씀이 지금 많은데 미국이 벌써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색 공포라고 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그 유럽이라든가 이런 자유진영에서 레닌 정부가 이렇게 그 1921년까지 적군과 백군과의 여러분 아다시피 그 시빌워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1921년에는 평정이 되고 볼셰비키 레닌 정부가 성립이 되는데 이 정부가 혁명 정부가 수립이 되면은 외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죠. 처음에 승인 안 해줍니다. 그러다가 1924년, 25년 중반기에 되면서 영국을 위시해가지고 유럽의 각 국가들이 저거 엉터리 정부지만 저거 어쩌겠나 실체인데 그래서 이제 유럽의 각 국가들이 이 볼셰비키 레닌 정부를 승리를 해주게 됩니다. 할 수 없이. 근데